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SMR을 넘어선 MMR,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보다 더 작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 목적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군사용으로 전시에 이것이 유용하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핵의 군사적 이용은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MR 자체를 개발할 가능성은 우리가 미국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뭘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 MMR을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을 잡아서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아주 소형 이제 원전인 거죠. 그래서 전력이 필요할 때 뭐 컴퓨터도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지휘계통에서 쓰는 전력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핵심 공약도 아니고 뭐 아주 일반인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들리는 건 아닌데, 우선 일단 저희는 그쪽 전문이니까 그건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핵의 군사적 이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핵무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물론 핵 잠수함에서 쓰는 거는 얘가 이제 모터를 돌리기 위한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근데 그 핵 잠수함 자체 용도가 뭐예요? 일단은 얘가 이제 군사용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규제라는 게 뭐 형님 말만 잘하면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해드렸지만 선박용 SMR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박이니까 이거는 항공모함에 들어가도 그렇지 뭐. 근데 항공모함에 쓰면 또 안 되는 거지. 근데 일반 뭐 우리가 장거리를 항행하는 그런 선박이다, 그거의 용도에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꼼수를 쓴 건데. 그래놓고 구축함에 더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엔 이런 모든 게 한국을 그 규제 국가로 뭐라고 했지? 이름 까먹었네. 구속시키는 거죠. 위험 국가로, 민간 국가. 네, 민간 국가로 규제하기 시작한 원인이 되지 않나. 저희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뭐 긴급시에 전력이 없을 때 그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미국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그 원자로란 말이에요. 거기 만약에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그 뭐 말 그대로 뭐 김문수 헛소리처럼 뭐 미사일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뭐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그 말도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냥 방사능 노출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죠. 자폭하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재명 대표님 그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전제 조건으로 네. 원전은 이제 줄여야 된다. 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하려면 지금 35% 사실 비중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맞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줄여야 되는데, 원자력 산업계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SMR을 이제 어때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왜 원전을 못하니까 SMR이나 MMR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천편일률적이고, 사실 비원전 핵 사업이 있어요. 방사선 발생 장치라든가 핵 자기 공명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가속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용 유발 효과가 4배가 커요. 그러면 정부 돈으로 쓸 거면 그런 데 써야죠. 네, 고용 유발 효과가 크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럼 구조 전환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원자력계도 혹할 만한 얘기를 하시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좀 접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충분히 정책 제안도 하고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한쪽의 말만 듣지 마시고 골고루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핵공학이란 게 원래 원전을 건설하는 학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공학은 자꾸 어떻게든 건설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MMR, SMR은 실제로 기초 분야가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뉴스케일사가 지금 승인을 받았다지만 아직 민감 기술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NRC가 승인을 했다 그래도 기본 설계를 승인한 건데, 거기에 안전하니까 이제는 건설해도 된다라고 승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뉴스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제 한번 다뤄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한다 하더라도 원자력계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폐기물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원자력을 하는데 커리큘럼상에, 대학교 핵공학과 커리큘럼상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공학과 교수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학생들이 핵공학과 안 들어온다고 불만을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나. 특히 이제 핵 산업계에 올인하면서 그 부작용이 어떤 게 이제 예상이 되고 지금 사실 실상은 어떻다. 뭐 우리가 전력이 부족하다. 뭐 해외 무슨 원전 짓는 붐이 일고 있다. 이런 그 가짜뉴스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미 이제 알박기가 된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야죠. 요 뭐 이제 오늘 메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보시죠.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이 원자력계의 핵심 정책을 세운 게 있는데 뭐 우리 이렇게 하겠다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온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스타트한 게 핵산업계하고 손잡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뭐 이렇게 봐야겠네. 그 재개한 게 신한울 1, 2호기 준공,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착공. 그렇죠. 신한울 1, 2호기는 예전에 준공 시작했던 거 착공했던 거죠. 그게 한 4년, 12년에서 14년 만에 준공이 됐습니다. 꽤 오래된 한 18년 만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한 4, 5년 정도 지연됐죠.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건데 그리고 이 신한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울진에 있어요. 울진에 있고 그 울진에 이제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거는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쪽 부분에 이번에도 그 울진까지 산불이 갔는데 다행히도 한울 원전은 비껴나간 것 같아요.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전 10기 수명 연장 추진 10기나 수명 연장 추진한 거는 뭐 세계 신기록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수명 연장이 된 거는 제로다. 승인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오향수님이 무식한 놈 가지가지 했네. 아니, 제가 일단 가려진 거는 풀어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원전 10기를 수명 연장 추진을 했는데 한 기도 지금 수명 연장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되게 급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고. 수명 연장은 말 그대로 40년 가까이 쓴 원전을 이제 수명이 다해서 폐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5년 10년 더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를 네. 문제는요. 10기 수명 연장 한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10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줬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몰아치기로 되질 않는데 이거를 윤석열이 밀어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태다. 근데 이건 안 돼야 됩니다. 뭐 말 그대로 고속도로 달리는 고속버스 하면 하더라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최신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후쿠시마 이후에 강화된 안전 요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100만 킬로 뛴 고속버스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타이어만 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전 수출 확대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들 실적으로 굉장히 내세웠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실적이 빵. 체크원전 한참 얘기했었죠. 예, 빵입니다. 안 된 거 이거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뭐 개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돈만 무지개수로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누가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이건 아직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2050년까지 원전 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알박기를 해주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겠죠. 2050년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15년 남았어요? 멀지도 않죠. 25년. 예. 25년 동안 먹고 살 거니까 만약에 제가 원전 업계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25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 원전 산업만 그걸 해주냐고. 해줄 거면 딴 데도 다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럼 딴 데도 2050 해가지고 다 해주지 왜 원전 산업만 우리도 좀 해달라고 2050년, 60년까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다른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요 내용도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하나씩 이제 풀어드릴 건데 이제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는 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권 때 그때 2050년까지였네. 그때 탈원전. 그때 탈원전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 어떻게 하냐면 2080년까지. 2080년까지. 신고리 오르코기가 신고리가 이제 수명이 끝나는 시점을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10개의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원자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 10개는 수명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네 아웃. 10개 빠지고 그 다음에 차차 이제 수명이 다 도달하는 애들이 있죠. 점진 축소되는. 그렇죠. 그러면 걔네 수명 다 되면 빠져 이러다 보면은 뭐 결국 한 2080년 정도 지금 이제 새로 있는 그 수명이 긴 원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2080년쯤 되면 우리나라 원전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동안에 잘 쓰고 2080년에는 원전 제로로 만들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거의 수명이 도달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폐로가 된 원전이 있나요? 문재인 정권 때 네. 월성 1호기 외에는 없죠. 지금. 없죠. 우리 월성 1호기도 우리 1호기 월성 1호기. 네. 그러니까 탈원전 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데 탈원전 했다라고 막 엄청 거짓말 해가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걸 표몰이를 했죠. 그건 뭐 원전업계가 윤석열한테 어떤 정보를 줬는지는 뻔하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도 재개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됐었는데 이제 6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건설도 뭐 터파기 일부 좀 손 좀 보다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파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단이라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원래부터 좀 그냥 건설을 하라고 사전에 승인된 것도 아닌데 당부터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부지만 이제 해놓은 거예요? 네, 부지 알박기 해놓고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터파기 진행하고 있죠. 이제 정식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죠. 구경하러 한번 가봐요. 드론 한번 띄우면 쭉. 신한울 저는 다른 원전 다 가봤는데 신한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드론 띄워도 될 것 같은데 저기. 그리고 원자로 10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는 중대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얼마가 나와서 주역에 또는 어느 면적까지 어떻게 피해를 줄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상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약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종합 대피 계획까지 포함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돼 있어요. 싱크님이 개 XX라고 쓰셨는데 이것도 필터링 되네요. 다음부터는 XXX라고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아무런 준비도 없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이 10기를 수명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수명 연장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죠. 30기 이상 가동 추진 중. 야, 완전 선진국이네. 네, 이거 지금 방금 저기 HB님께서 네. 대학 교수 핵공학과 교수분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핵공학과는요 원전을 짓기 위한 과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해봤자 원전 건설하자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예, 최근에 매불소에 이제 박종 교수 같은 경우 그런 분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HB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네, 그들만의 잡을 이어가려는 시도일 뿐.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2022년 당시에 27.4% 우리나라 전체 전력 규모의 27.4% 정도를 차지했던 거를 2030년 5년 후에는 32.4%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네. 목표로 삼았던 게 이제 윤석열입니다. 지금 31.몇%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31%까지 올랐어요. 예, 32% 넘어요 비중이. 그래서 풀로 돌려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 100%라고 치면은 그 중에 뭐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뭐 풍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원전만 가지고 30% 이상 지금 뭐 이미 31%까지 도달했다 그러고 30% 이상을 원전으로 채우겠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원전은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전력 양 중에 우리가 100%를 다 쓰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 전력하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력량하고 생산한 전력량하고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한쪽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해도 모자라도 전체 이제 전력망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전이 된 거죠. 대규모의 정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많이 쓸 때는 생산을 많이 하고 적게 쓸 때는 생산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생산했다 적었다가. 유연 운전이라고 그러죠. 유연 운전. 근데 원전은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네. 전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는 한번 키기 시작하면은 얘가 뭐 15%로 줄였다, 20%로 줄였다 이게 안 돼요. 그냥 저 전력을 거의 이제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전력을 이제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를 돌렸을 때 그 전력을 오히려 빼버리고 전부 다 원전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변동성 에너지인 네. 재생 에너지가 자꾸 밀리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저전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줘야 됩니다. 원전을.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는 균형이 잘 안 맞춰지고 그렇죠. 그리고 안정성도 부족하다. 안정성 부족한 거는 뭐 이게 안정성은 뭐예요? 개통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 예, 그래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 균형이 이제 서로 안 맞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과 기저전력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네. 재생에너지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리드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아웃이 올 수 있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수용성. 원전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핵폐기물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수용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좌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김건희. 그건 뜨거운 얘기해서 저는 그건 잘 대답 못 해드리겠네요.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 윤석열은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내용 쭉 많은데 네, 몇 가지만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신한울 3사 뭐 생태계를 위해서 선 발주를 6조 원을 했죠. 근데 그 선 발주를 했지만 대기업한테 다 갔어요. 발주가 1차가 이제 대기업한테 가거든요. 현대건설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데로 갔고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밑에서 이제 또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설계가 어느 정도 지연되지 않고서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들한테 발주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발주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 6조 원 발주한 게 언젠데? 네? 2022년이란 말이에요. 네? 네? 2022년에 6조 원을 선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다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어 중소기업한테는. 예? 근데 공교롭게 2022년에 발주를 6조를 했는데 2023년에 뭐가 있었어요? 총선. 예? 총선이 있었다고요. 2024년인가? 24년. 24년이니까 23년에 저렇게 발주를 했네. 그러고 나서 그런 걸 보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 중소기업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커요. 매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가랑이에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0개 이상의 원전 부품 중소기업이 폐업되는 거나 이제 업종이 변경되는데 저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든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업을 빨리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전에 윤석열이가 청원 가가지고 그때 총선 전이죠. 청원 가서 그 중소기업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 대화 중소기업과의 대화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원전 산업 생태계라는 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원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현대건설 또 뭐 있어요?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 뭐 그런 데죠. 효성도 들어가지 않나요? 예? 효성, 효성, 그거는 이제 중전 기자재 공급. 공공기자재.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그렇고 우리나라에 거기 포함되는 기업이 한 3-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대기업한테 일단 발주가 나가고 중소기업은 그 밑으로 이제 다 들어가니까 아니 정부 발주 공사를 왜 하청 구조로 가죠? 직접 발주하지 중소기업한테?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원전 산업 생태계라는 게 대기업한테 돈을 왕창 몰아주는 거예요. 턴키 형식으로 주고 그러면 여기서 중소기업한테 발주를 또 주는 거죠. 하청을 주는데 전에도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중소기업한테 하청 내려가는 게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낚시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낚시 효과가 전혀 안 생긴다는 거죠. 100원 받아서 얼마를 줄 줄 알아요? 그건 이제 대기업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전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캐나다 원자력 공사는 그건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엔지니어링 회사가 우리나라 저처럼 직접 대기업한테 이렇게 주고 네가 알아서 중소기업하고 해 이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저 밑바닥 볼트 공파하는 회사까지 공공기관인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인 ACL이 직접 발주합니다. 중소기업한테 직접 발주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제 대기업이 동쾅 6조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중소기업 해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 돈으로. 이게 두 번째 칸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의 6조 원 선발주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요. 저는 여태까지 저 6조 원이나 한선이 어떤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냐면 이거 문제 있다. 이 사업 진행하지 마라. 만약에 이번 이재명 정부, 이 다음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소송을 걸든지 해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벌써 6조 원이나 썼다. 근데 이 사업을 물리자니 너무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건 추진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박기. 네, 그러니까 그걸 알박기라고 하는 거죠. 먼저 질러놓고 선 지름 후에 이제 승인을 받겠다 이런 식인데 예. 그건 이제 집에서 남편이 와이프는 원래 뭐 살 때나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저거는 용서가 싶다고. 저거는 불공정 거래 중에 좀 글쎄요 법리적인 용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상으로 한국의 원전 건설 역사상으로 저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저건 아주 분명히 좀 엄정하게 한번 평가하거나 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돈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근데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에 엊그저께 저희 방송할 때 그 상경 뉴스의 이만석 국장 얘기에 따르면은 저 6조 원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수원에서 이미 6조 원을 갖고 이거를 이제 지불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감사원 감시를 받게 되죠.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죠. 근데 선발주라고 6조 원을 이미 민간에 넘겨버리면 대기업에 넘겨버리면 그 돈은 아무도 감시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아 그래요? 그래, 내가 그건 감사원 감사 네.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한테 아니니까, 돈이 넘어가죠. 그렇죠. 이미 돈을 줘버리는 거야. 예. 민간한테 줘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돈에서 한 1조 정도 빼가지고 여기저기 쓰고 돌려도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대통령이 먹던 국회의원들 먹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 그래서 재벌 중심형 사업인 게 원전 사업이고 네.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경 유착형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참 원자력이 참 그걸로 지금까지 갖은 그 정경 쪽하고 가깝게 네. 원자력 정책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그 측면이 엄청 강하다. 네. 그리고 SMR 개발. SMR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가지고. 근데 SMR이라는 게 실체가 어떤 거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정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수요가 630기가와트라고 보는데 저 가상 수요일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수요가 있어요? 저거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뭐 630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게 실제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630기가와트의 수요가 있다 천조 그러면 시장이니 2천조 시장이니 뭐 아유 그러면 저게 구체적으로 서울 여의도에 하나 갖다 놓고 그쵸. 잠실에 하나 갖다 놓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수요가 그 정도 된다. 그리고 삼성 뭐 공장에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공장에 갖다 놓고 저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네. 결국 정부 예산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어요. 돈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냐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슨 안전성 경제성을 입증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 진짜 하자 그게 아니고 예, 돈 쓰는 게 목적이다. 이거 뭐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용도가 커요라고 주장을 하는 게 630기가와트인데 일단은 저게 가상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놓을 건지도 정확하게 수요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죠. 요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MR이 어떤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원전 수출. 원전 수출도 지금까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2.5조 규모의 기자재 공급 하청 계약 형태로 뭐 수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출 우리가 주도해서 EPC로 수출한다. 그걸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이거는 하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적자라는 거예요. 왜 적자를 러시아에 해요? 받아가지고 너무 박하게 받은 거예요. 네? 엘다바 원전은 그리고- 어디서 러시아에서 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짓는 거예요. 저기 하청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그래놓고 뭐 저 어디야 저기 그 저 원전 그 사실 여러 군데에서 하청을 준다니까 무조건 덥석 받은 거예요. 이것도 실적이다. 그리고 결국은 루마니아 원전 사업도 2.8조 원 전체 공사.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월성 이렇게 수명 연장할 때 압력관 교체한 거. 네. 그 사업을 했는데 저기는 2.8조 원이에요. 왜 저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콘크리트 공사가 있어요. 사일로. 그러니까 네. 넥스터 같은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그 공사가 포함돼서 2.8조 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1.2조 원 규모를 하청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캐나다하고 또 아르헨티나 기업이 두 군데서 들어와가지고 저걸 하는데 아르헨티나 기업도 기자재 공급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공급하고 이런 그 엔지니어링업이고 그러면 저기 캐나다 원자력 공사 CS 라블린 거기죠. 거기가 그건 뭐 하냐면 전체적인 종합 엔지니어링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설계를 다 한다고요. 그리고 그럼 한수원은 뭐 하는 거냐? 수출을 했는데 야 저 튜브 저거 교체하는 공사 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저기 건식 저장 시설 지어. 그러면 이거 도면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인분 데려가서 짓는. 완전 노가다 업무가 1.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들이다 맞고. 원전 수출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건설 사업이나 이런 보수 공사에 일부 참여한 건, 그러니까 원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원자로를 수출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 보수 공사들.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정비 네. 사업이에요. 그리고 유이체코 원전도 지금은 뭐 물 건너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문제가 지금 저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해결이.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공사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지금 조사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결정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소송전으로 문제 번져버렸는데 국제 분쟁 소지도 있어요. 네. 왜 원전을 저런 식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있고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수출해도 파트 80 때문에 네. 미국에 갖다 바쳐야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수출하면 할수록 미국에 도움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UAE에 수출한 것도 지금 적자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1조니 2조니. 그 이후에 2009년 수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4조 원, 5조 원 수주한 거밖에 안 돼요. 용역이나 기자재 공급. 그리고
체코 원전도 올해 10월 총선 이후로 이제 넘어간다 그랬는데 사실 저 이후에서 저 공사 스톱시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1.2조, 뭐 4조 원, 5조 원 이런 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게 원전 우리가 말하는 원전 수출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 그냥 가서 하청 공사하는 정도 아니면 기자재 정도 수출하는 그 정도는 괜찮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과하게 부풀려서 우리가 원전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체코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정치적 목적이 커요. 체코도 국민 민심을 사기 위해서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원전 놓겠다라고 시작한 사업인 것 같고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원전 수출 20조에 계약했습니다라고 뻥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20조는커녕 그 반절도 안 되는 공사였고 그마저도 사실 지금 뭐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체코는 계속 미루고 있고 체코 같은 경우는 그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체코하고 계약을 하고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EU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그게 우리가 원전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고가 이제 그 결정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복잡한 문제를 다 제껴놓고 속사정은 숨기고 단순히 우리 원전 수출 20조 했습니다 하고 저희 여기 앞에도 국민의힘에서 플래카드 붙이고 했었는데 그거 다 수정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원전 수출도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가는데 꼭 윤석열은 어떻게 갔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얘기도 한번 해주죠.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판세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벌써 20%를 넘어서 30%로 가고 있고 원전은 벌써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2050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60%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원자력은 얼마냐? 8%에서 10%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이 이제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돼야 되는 목표해거든요. 네. 그때까지 원전의 목표가 얼마냐면 8%에 8%,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32.4%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깎으러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원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저기에 투자가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원전 쪽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끝물인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 로드맵을 세워놨다. 만약 윤석열이 지금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 왜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고 네. 우리 한반도가 항상 해외 외세에 그 둔감할 때는 우리가 큰 손해를 봤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침략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똑같이 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시장만 해도 10배 이상 커요. 태양광 풍력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수출. 그러면 아니 기존 원자력 시장은 네. 그나마 10%도 안 돼요. 그걸 그러면 그 좁은 그 시장에서 아웅다웅 하는 게 전부 유엔 상임 이사국들 아니에요. 네.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나라들이 기존에 딱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따먹겠다. 그래갔다가 지금 절단난 게 체코 원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자력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존 그 유엔 상임이사국 네. 시장을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전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소송전으로 갔는데 네. 그러면 우리보다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원전을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본 수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스스로 못하는 포기한 거예요. 왜 이 시장 우리가 들어갈 시장이 아니다라고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원전 수출하는 나라가 프랑스.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 중국, 미국, 웨스팅하우스 뭐 이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 간의 그 알력 관계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가까운 나라는 러시아 거 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 가지고 경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 뭐 밑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또 중국이 갈 거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제3세계 이런 데는 중국이 갈 거고 미국은 또 미국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미 이제 다 잡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예, 저기를 싼 가격을 무기로 들어가서 섣불리 덤벼들 시장이 아닌 겁니다.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다. 그나마 더 줄어가고 있는 시장에 이미 터줏대감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체코에 들어간 것도 거의 뭐 그 프랑스에서 제시한 가격이 60% 그렇죠. 거의 뭐 덤핑 가격으로 들어가서 그게 지금 EU에서 조사도 받고 있고 야 니네 지금 불공정 경쟁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골치 아픈 건데 이걸 왜 하냐. 결국에 그러면 60%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면 그 40% 낮은 거는 어떻게 채울 거냐.
국민 세금으로 때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만 제가 이거 샘플을 받았는데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죠 지금은? 네. 근데 왜 이제 일단은 먹어보고 판매하기 전에 광고를 하는 건가요? 판매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채팅창에 예. 댓글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이 드립백 샘플이 하나 들어왔는데 드립백이란 건 이거 넣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제가 몰에서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저 짠물 좀 주세요. 그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지금 찾아봤는데 네. 우리가 2009년 원전 수출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출한 액수를 직접해서 따져보니까 네. 4조 5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녹색 산업 수출하는 거, 네. 예? 네. 녹색 산업이 태양광도 되고 해수 담사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되거든요. 그린 수소니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환경부에서 2023년에 그린 산업 수출 액수를 목표로 잡은 게 23조 원, 23조. 1년에. 아 이거네요. 1년에. 네, 짜이님 핸드 드립으로. 그럼 일단은 요 다음 거 띄워놓고 저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력 믹스 상황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44%로 늘어가는 걸로 돼 있고 현재 21% 수준입니다.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원자력은 현재 20%인데 8%로 줄어들어요. 네? 천연가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게 확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갑자기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건설해라. 이것을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저 뒤에 가서 뒤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잠깐 저 그것 때문에 대해서 뭐 언급을 원전 관련주가 막 난리 났죠. 네. 근데 10기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기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기자재가 죽었어요. RCP 펌프라든가 네. 뭐 계측 제어, MMIS 이런 거는 자체 공급할 수 있지만 원자로 용기 거대 뭐 단조 그다음에 뭐 용광로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단조하고 롤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대한 용기로 제작하는 그 공정은 네. 설비를 갖춘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작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건 우리나라로 발출할 가능성이 네.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뜰 수가 있는데 저것도요. 언서튼티 즉 불확실성이 굉장히 여러분들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니까 방송 집중이 잘 안 되죠. 커피 얘기를. 이거 저는 이렇게 티백인 줄 알았어요. 티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물을 부어서 먹는 그 찬물로 보여 드립백? 뜨거운 물을 부는 게 아니고 찬물로 한번 먹어봐야죠. 이게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 용해가 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일단 뒤에 뭐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원전 10개를 짓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이런 거 겁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의미에서도 원전 짓겠다 나는. 니들이 뭐라든 간에 나 원전도 짓고 화력발전도 하고 기름도 많이 캐낼 거야. 가스 발전 실가스 추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업계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희한한 게 이제 거기 일론 머스크가 붙은 게 참 희한한 그렇죠. 정반대되는 쪽인데 뭐 그 아무튼 오픈 AI가 또 거기에 또 관여가 돼 있고 네. SMR 개발한 뉴스케일사 네. 그다음에 뭐 아우로라 하는 저 고속로거든요. 그거 하는 연구하는 오클로 회사 그런 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무슨 로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한 10기만 지어보자. 한국도 뭐 여객보조금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4%뭐 이 정도로 낮은 금리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원전 사업을 육성을 시켜놨는데 웨스팅하우스 굶어 죽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뭐 미국에서 거의 90기 가까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좀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는요. 트럼프가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고소하시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주가 조작을 윤석열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갑자기 뭐 원전 산업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무슨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면서 그쪽 주가를 확 띄웠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트럼프는 그걸 트위터로 하죠. 뭐 정확하게 트위터는 아니고 트럼프 자기가 만든 SNS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중국을 관세를 100% 때리겠다. 50%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를 확 떨어뜨렸다가 그리고 이거 30일간 유예하겠다. 2달간 유예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주가를 확 띄워요. 그러면 그 떨어지기 직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여성 의원 하나가 거기에 발각이 된 것 같은데 직전에 사들이고 팔아요. 쫙 팔았다가 발표하고 떨어지면 그때 사들이고 또 올라가면 다시 팔고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잖아요. 근데 이 작전 세력들이 하는 짓을 트럼프가 고스란히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아들이 또 거기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고 그래서 이런 뭐 미국에서는 원전을 확대한다는데 확대하니까 이거 원전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원전 쪽으로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로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윤석열이 하는 거랑 지 마누라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고 윤석열은 자기 원자력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SMR 막 투자할 것처럼 또는 채권 원전 다 된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쵸. 막 주가 올려놓고 또 조금 있다 보면 성공을. 이놈 새끼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같이 작전을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트럼프가 하는 짓은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자기 이익에 자기 사익에 관련된 아니 트럼프 그 가능성은 네. 좀 뭐 일단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뭐죠 그 친인척 또는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관여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그건 미국에서 의심이 가나요? 미국에서 알아서 수사해야 될 일인데 자기 인해소클에다가 그룹 자기네 카톡 그룹방에다가 야 지금 나 쓴다 나 지금 엔터 눌러가지고 틱톡 올린다 그럼 너 니네 샀어? 아니 팔았어? 확인하고 내가 탁 눌러버리면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5주 갖고 있는데 와우.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진짜 사자마자 폭락을 해가지고 5주? 예, 5주 이제 좀 올라가서 제가 2만 원 정도 벌었는데 아니 좀 그러니까 예, 이거 조금씩 또 떨어질 테니까 얼른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만 원 벌고 팔기도 참 아깝고 근데 충분히 트럼프의 경우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트럼프가 미국이 원전 산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050년 미국 전력 믹스 전망 이 테이블은 네. 실제 트럼프가 최근에 제시한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은 네. 전망으로 2022년 정도에 제시했던 거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의 그 무지막지한 영향, 정치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오히려 더 이게 더 올바른 그렇죠. 전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이 뜨잖아요. 이렇게 기후위기는 사기극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식인사이트 뭐 이런 채널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려가기인가 싶어서 봤는데 거기 박석순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아주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트럼프 밑에 있는 그 과학자들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기후위기는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 왜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나사의 위성을 봤더니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은 하나도 녹지 않았더라 그대로 있더라 그런 얘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럼 왜 지금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기후가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구름 때문에 그렇다니 구름 때문에 우리 지금 기온이 널뛰고 있다. 정말 골 때리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수준이 지금 트럼프 수준이고 그게 우리나라 일부 과학자들. 그러니까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먹자는 수준인 거예요. 박석순 교수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최명 교수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 안다고. 저 그 이대 교수거든요. 근데 예전에 4대강 사업할 때 4대강 찬성하면서 그 배가 선박이 스크루가 지나가면 그게 공기를 이렇게 넣어줘서 산소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물이 맑아진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녹조가 없어지고. 근데 이런 수준의 지금 미국은 그런 정부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 현혹되지 맙시다. 예. 고장 팩트 체크해드리면 조선일보에서 한 얘기. 조선일보에서 AI가 폭증하기 때문에 네.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렴한 원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아주 판에 박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저 딥시크 중국에서 네. 나온 딥시크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AI 그 소프트웨어 거보다도 얼마예요? 75%가 네. 낮은 75%나 적은 전기를 소모하는 그런 AI거든요. 그래서 AI가 사용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전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재생에너지는 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ESS나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평가가 되지 않은 그런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이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필요성만 강조하고 부정확한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성에 이제 잔뜩 들어가 있는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자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청 구독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편향된 기사를 진짜 지금 뭐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조선일보 발행부수 문제는 사실 많이 보긴 하죠. 많이 보긴 하는데 저거 폐지로 만들어서 다 동남아에 수출 많이 되잖아요. 뭐 발행부수는 뭐 그게 사실인지는 차치하고라도 AI로 물론 AI를 돌리는 그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쓰는 CPU는 그러니까 하나의 연산을 되게 복잡하게 해요. CPU는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래픽카드는 뭐냐면 병렬 연산을 해요. 별로 복잡하지 않은 문제를 동시에 쫙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써서 AI를 돌리고 있는데 그 그래픽카드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하나에 뭐 지금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자체가 전력을 엄청나게 먹긴 해요. 그런데 좀 중국에서 얼마 전이죠. 한 두어 달 전에 딥시크라고 하는 그 AI를 또 만들어냈어요. 뭐 민간에서 만들었는데 그 딥시크 개발진들은 해외 저기도 안 돼요. 여권도 안 나와요. 중국 정부에서 딱 잡아놨어요. 정말로 그 출국 금지를 내려버렸더라고요. 네. 이상한 출국 네, 금지들이 있네.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얘의 이제 장점은 그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고서도 그 비슷한 성능이 나오게끔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또 엔비디아 주식이 뚝 떨어졌죠. 딥시크 때문에. 아무튼 그런 충격이 있고 애써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저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AI가 물론 그 AI가 계속 저도 이제 뭐 저기 얘 쓰고 있는데 챗GPT 쓰고 있는데 한 2만 원, 2만 8천 원 제가 한 달에 내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전력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걸 무조건 원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 말이 이제 내년 조금 지나면 그 쑥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사실 하나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원전 만들어가지고 지금 AI에 부족한 전력을 돌린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풍력을 돌리든지 태양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네. 또 이상한 그런 유머가 돌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자꾸 기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벨기에,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탈원전을 폐지하고 있고 공식하고 있다. 독일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장을 선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런 데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동유럽과 프랑스 이런 데는 기존 체제와 유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유럽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보면 라자드가 2023년에 평가한 균등화 발전 비용을 보면 36불에서 96불 육상 풍력이 28에서 75불 원자력은 2배, 3배 커요. 141불에서 221불이에요. US 달러 기준으로 메가와트 아워당.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보면 유럽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전체 이제 EU에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얘기할 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발전 단가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거의 뭐 2배에서 3배 가까이 3배가 아니구나 6배 뭐 엄청나게 이제 단가 차이가 나죠. 원자력은 그보다 훨씬 비싸다. 예전에 국내에서 주장을 하던 원자력은 싸고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 부활이라고 하면은 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개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원전도 기존에 쓰던 거, 기존에 이제 우리처럼 의존을 하고 있던 그 퍼센티지가 많은 나라들은 그래도 얘를 싹 없애지 못하고 조금씩 부활하면서 쓰긴 하는데 얘네 지금 뭐 벨기에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던 전력원이 부족해서 조금 뭐 한두 개 정도 쓸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원전 시장이 확 늘어나가지고 원자로를 새로 생산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조금 심한 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원전을 많이 돌리는 나라예요. 육상에서.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기후재난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건설하는 데만 10년, 15년 걸리는데 그렇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20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저거를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매년 그냥 뭐 20기가씩 건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거를 제대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답이다. 원자력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사실 그 대기 온난화의 주범이긴 한데 CO2를 그 발전하는 동안에 만드는 건 적죠. 화력 발전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화력 발전이지 못하는 거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CO2 발생량이 적긴 하지만 저거를 원전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 10년, 15년을 생각했을 때는 그 동안에 뭐 만들 때 콘크리트 치고 뭐 믹서차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에서는 CO2 발생량이 적은가? 과연 그렇지 않다.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건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기를 보는 거죠. 그렇죠. 원전을 그렇죠. 만들었을 때부터 폐로 할 때까지를 봤을 때 CO2 발생량이 과연 적은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 기후재난 대응으로 원자력은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리백에서 당연히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아리백 얘기 나오면 이게 그 윤석열이가 처음에 대선 토론할 때 R20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서 R200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건 뭐 그 경상도 사람 외에는
R200하고 R200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요? 영어를 잘하네요. 아니 이게 성조가 있어가지고 E는 그러니까 영문 알파벳 E는 E예요. E. E. 예, E. 그다음에 숫자 2는 E. 그래서 구분인데 R200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 R200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는 그 해발차량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핵폐기물 처리는 여전히 해결 불가한 상황이다. 이것도 환경 문제.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건설만 짜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해결 못하니까 이거는 후대로 나중에 뭐 엄청나게 우리가 기술 발전해가지고 핵폐기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밀어두고만 있는 거죠. 저거는 1950년대에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야, 2000년 한 100년 지나면 2080년대에 그때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네. 거기서 사용 해결료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네. 그런 의문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의 기술과 그걸 조금만 연장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해결 안 돼요. 예. 앞으로도 될지 말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모듈 원전 SMR. 이게 과연 상용화돼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전성, 경제성이 입증돼서 저걸 돌리면 수지타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돌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돌리는 게 없어요. 이게 언제 얘긴데요? 소형 원자로가 1950년대에 네. 핵 잠수함용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상용화한다고 덩치를 키운 게 기존 원전인데. 근데 상용화 하려니까 경제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운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작게 해서 모듈화로 이제 극복하겠다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뉴스케일이 최근에 5월 29일이니까 3일 전에 표준 설계 인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 설계 인증이 건설 허가를 의미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검증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조건부, 그러니까 안전성 미결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용화 단계에서 또는 그 전에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지어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입증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MR은 지금 나온 대단한 신기술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SMR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원자로를 만든 이유 자체가 전기 만들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핵잠 같은 거, 특수한 목적. 예, 핵 항모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를 달려야 되고 연료 공급이 원활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조그만 원전을 만들어서 야 이걸 갖다 에너지로 쓰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터를 돌리던 뭐 해서 뭐 핵 항모도 굴리고 잠수함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쓴 건데 야 이거 가지고 크게 만들면은 우리가 전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만든 게 지금 핵 발전소예요. 근데 지금 그걸 다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핵 발전에 쓰자고 하는 건데 처음에 저거 만들었을 당시에는 그 자체가 군사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은 아무 의미가 없죠. 기름을 팍팍 먹어도 말 그대로 미군 험비가 뭐 리터당 3kg, 4kg밖에 못 가도 그건 군사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저기 거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군사용 네. 경제성을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SMR이었는데 그걸 도로 거꾸로 지금 와가지고 야 SMR 다시 만들어보자. 근데 그 경제성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모듈로 하겠다. 네. 그래서 경제성 맞추겠다. 많이 만들어서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 몇 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3,0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거를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다. 예. 유럽에서 온전히 부활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거고 폐기물 문제하고 건설 지연 안전성 문제죠 결국. 그래서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이 낮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위기 대응에 전략적 보완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원전이 뭐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다 멈춰 세웠지만 탈원전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50년 동안 50년 더 됐구나. 한 반세기 동안 써오던 원전을 싹 없애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 태양광으로 바꿀 거야. 우리는 전부 풍력으로 바꿀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 그쪽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위험 부담도 너무 크고 그리고 폐로한 이후에 핵폐기물 같은 것도 처리하는 비용도 너무 크고 아예 뭐 처리 비용을 떠나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지. 탈원전하면 야, 오늘부터 다 셧다운해. 다 꺼. 그 태양광을 우리 다 먹고 살 거야. 그게 아니랍니다.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조금 보류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를 마치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는 다 그게 보류 그리고 이제 원전으로 싹 다 가는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연해요.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를 근데 이게 드립의 문제가 물 더 부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 더 부으면 더 연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방 내리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먹어보고 이게 먹을만 하면 저희가 이걸 사드려야지. 이걸 먹을만 하면 숭늉같이 연해 보이네요.
아, 이건 대표님 용.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숭늉 커피 지나간 물이에요. 그렇잖아. 네, 보리차 고소한이 딱 보리차네. 우리 찬물에는 안 되는 걸로. 네, 찬물이니까. 온수로 해야 되는데 냉수로 해서 좀 덜 이렇게 물고 나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괜찮은데 그냥 물 대신 먹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진짜 그 오바해서 원전 우리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얘기죠. 또 이것도. 이제 스웨덴에서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자금 지원법이 이제 통과됐어요. 네. 근데 저게 자세히 보면 이제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목표니까 지금부터 10년이에요. 10년 뒤에 4기를 가동하겠다. 유럽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다음 장을 근데- 보시면 예. SMR도 저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SMR을 네. 저것도 아직 그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걸 지금 10년 뒤에 가동한다고요? 더더욱이 저거는 지금 계획만 그렇게 잡아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가동하는 것이 목표인데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했으면 좋겠다. 근데 4기 가지고 5,000메가와트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소형 모듈 원자로 해요? 좀 말이 네, 앞뒤가 맞는데. 4기로 5,000메가와트. 좀 이상해요. 그죠? 다음 장 한번 보세요. 5,000메가와트면 저게 SMR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장. 그래서 그 야당에서 지금 펄펄 뛰고 난리예요. 그 비용 불투명성, 응? 재정 리스크.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도 지금 총 사업비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냐. 그래서 향후 예산 초과, 재정 부담,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수용하는 국영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버텐팔이라고 이게 국영 에너지 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30년대 말까지 투자 결정을 유보해놨어요. 저게 154대 151로 통과가 됐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저 법안이. 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원전업계는 야 스웨덴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본 거네. 뚜껑 띄우기 위한 어떤 내용은 뭐 속사정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야 스웨덴도 한다. 네. 스웨덴 선진국인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티르키예가 옛날부터 원전을 짓는다는데 저기가 저 지진 때예요. 그렇죠?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튀르키예는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래서 악규유 원전이 지금 4기인가 건설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저기는 사용 해결료 러시아 가져가요. 그 조건을 했구나. 네, 조건이 그래요. 네. 저기 우리나라 들어가겠다고요? 우리나라 들어가서 사용 해결을 한국으로 갖고 온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저런 얘기를 해요. 국익을 최우선을 해서 네. 한국과 뭐 협상 중이라고?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는 공개를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시노프 트라키아 쪽도 저기도요 지진 때가 지나가는 데예요. 저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 거 같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판입니다 저기가 지금. 그나마 거기가 삐지고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지 실제로 한국에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냥 우리도 러시아 튀르키예도 지금 원전 또 만든다고 하니 우리도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지. 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을 제일 앞에 써놓고 뭐 한국, 러시아, 중국이 마치 대등한 관계에서 네. 우리 경쟁 상대이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그 기사를 박철환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아닌가? 박정환인가? 그러니까 박정환이구나.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대등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 일단 먼저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한국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네, 저기는요. 아마 미국과 원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길 들어간다고요? 좀 희망 사항을 너무 오버해서 자기들하고 친한 기자한테 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튀르키예가 네. 파키스탄 네. 핵 기술을 민감한 기술인데 그걸 넘겨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국가예요. 저기 우리나라가 수출한다고요? 아무튼 그냥 헛소리에 가깝다. 네. 저 얘기 드리고 세계 원자력 여기는 더 공급망 심해요. 이건 뭐예요?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라는 게 있어서 이제 글로벌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논의하는 그런 그 회의가 네. 저 행사인데 네. 여기서요 2040년이면 얼마 남았죠? 2040년? 네, 15년 남았죠. 15년 남았죠. 그때까지 2,600조 원 시장이라는 거예요. 원전이. 그러면 한 기당 13조 정도잖아요. 우리가 꽤 높은 건데 그것도 200기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200기. 저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기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라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원자력 공급국들 있죠. 공급국 회사들 그런 데서 모여 있는 기업체에 연합된 그런 단체죠. 그래서 한손도 물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럴 건데 저기 20여 개국 40여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주요 기기 제작, 그다음 뭐 발전 회사, 또 뭐 엔지니어링, 건설 공급자 뭐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정부 기업인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해서 2040년까지 2,600조 원 시장인데 네. 우리가 그 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100기 건설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저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느껴지기에 원전 산업 자체를 다 총괄하고 구매자까지도 포함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 뭐.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들이 네. 예를 들어서 주기기를 제작한다든가 네. 원자로를 제작한다든가 원전에 들어간 해결료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공급자들이 모여있는 회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소원 및 그런 비슷한 회사들,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저게 실제로 어떤 공급이 진짜 뭐 10년 동안 100기가 지어지는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저기서 얘기할 거는 별거 없고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쭈그러들으니까 네. 저기서 우리가 볼 때는 2040년까지 2,600조 원의 시장이 전망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좀 띄우기 위한 그런 어떤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예? 야, 세계 공급망에서 2040년까지 2,600조 원 시장이라더라. 그래 아주 전망이 좋으니까 우리 원자력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가시죠, 대충. 금방 쿠릴 열도에서 4.5짜리 지진이 나가지고 잠깐 그거 봤습니다. 체코 대통령 한소원 원전 없으면 경제 성장 불가능.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듀커바니 원전 2기가 제대로 건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이제 자기네들은 그 공급이 안 되면 이제 기존에 거기 4기가 있거든요. 용량이 좀 작아서 그런데 4,500메가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오래됐어요. 수명 연장도 좀 한정없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신규 원전이 건설 들어가서 그거를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게 못 들어가면 건설이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전력 공급 공백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계약이 돼야 된다. 그리고 EU에다가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체코가 이제 수십억 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부적으로 그래서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저거는 그 프랑스 자체가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고 네. 한국이 국내에 짓듯이 태양광 풍력하고 거기는 금융 조달이 약 8% 10%이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되게 싸게 져요. 네. 금융 조달이 4% 뭐 이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 건설이 굉장히 쌌던 건데 네. 저걸 가지고 이 체코에 그냥 그대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는 야 한국은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4%를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네. 4%에서 6%를. 네. 응? 그러니까 그걸 EU에다가 EDF가 제소한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싼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체코 같은 경우는 한국이 최소 10조 이상 공짜로 체코에다가 대주는 꼴이에요. 원전 수출하면서 자기네 한국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체코 입장에서는 10조 원 이상을 버는 거예요. 원전 건설하면 한국이 네. 도와줘서.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어떻게든 해야 될 상황이고 EDF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원전 건설하는데 포기해야 될 입장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국 대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한소원 대 경쟁 입장. 프랑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경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국가고 그러니까 한소원 공기업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기업 입장에서는 야 니네는 왜 국가가 니네 지원 받아가지고 니네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들어오냐 이거는 불공정 그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EU가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코는 EU 관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원전 같은 경우는 야 니네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 프랑스가 저렇게 제소를 하는데 거기 가면 들여다보겠다 그러고 있는 거고 체코는 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했으면 한소원 했으면 야 쟤네들은 싸게 들어오는데 싸게 들어오고 예. 돈 버는 거예요. 네. 예. 체코는 돈 버는 겁니다. 한국하고. 그래서 예, 볼멘 소리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손해 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한소원하고 프랑스하고 상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대한민국하고 프랑스의 사기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공정 경쟁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트럼프 얘기. 예,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10기를 건설하고 향후에 SMR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25년간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저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다음 쪽에 보시면 다음 쪽에 보시면 이게 시장 논리에 일단 역행해요. 예?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배터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3배가 아니라 4배, 5배 이렇게 높잖아요, 완전히. 네. 그래서 정부 보조금 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지속 가능한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보글 유닛 3, 4, 보글 3, 4, 5기에서 공사비 폭증, 10년 이상 공사가 지연됐고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원전을 계속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닌데 근데 트럼프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막대한 정치 자금, 공적 자금으로 이거를 떠받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 웨스팅하우스나 오클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 일정 관련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데가 회생, 기업 회생을 위해서 지금 오클로도 다 망해가거든요. 네. 한국 와가지고요 아우로라 원자로를 같이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한수원 황주호 사장하고 MOU를 맺었어요 며칠 전에.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거지 수준이에요.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에요. 예? 거기다가 아우로라는 원자로가 이게 고속로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거를 개발하다가 야 NRC 미국 규제기관에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원자로가 승인 신청을 해달라 하고 요청이 오면 뭘 검토를 하다가 이런 거 보완해라 카멘트는 나올 수가 있는데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네. 원자로 자체가 거부됐어요. 아우로라는. 그걸 한국 갖고 와가지고 한수원하고 야 우리 같이 개발하자.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 좋아 사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속로는 어차피 미국에는 못 지을 것 같고 못 져요.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인데 예, 돈만 쓰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고속로에 들어가는 연료 자체는 미국에서 가져오나? 플루토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다 지면 지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못 짓고 그 돈 구하러 온 거야. 근데 거기다가 아니 근데 그게 결론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우로라고 아예 NRC에서 거부한 건데 뭐 또 추가로 개발할지 뭘 어떻게 개발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 핵발전은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제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싸게 지었을 때는 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비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원전은 코어캐쳐라고 해서 녹아내릴 때 만약에 혹시 사고 나서 녹아내릴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설비까지도 지으라고 하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 그것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짓는데 조 단위의 그렇죠. 추가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경락 건물도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지어야 되고 두 겹으로 지어야 두 겹으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공사비가 따블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전기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을 했는데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얘들도 전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야 우리 원가가 이만큼 되니까 니네 우리 30% 붙여가지고 이만큼 팔아줘. 우리가 생산 원가가 100원이니까 야 너네 130원에 사줘. 150원에 사줘. 안 사면 어떡할 건데요. 실컷 원자력에 돈 다 써놨는데 아 니네 건 비싸서 안 써. 우리 풍력 쓸 거야. 우리 태양광 쓸 거야 라고 해버리면 걔네 단가가 50원이면 되는데 왜 니네 걸 130원 주고 사야 돼.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좀 굉장히 부족한데 정부가 이제 좀 보조금 줘가지고 떠받치자. 그렇게 웨스팅하우스 오클로가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좀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자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라는 비정상적인 정치인이 뭐 정치인이라고 이제 정치인이라고 해야겠죠.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네 정치적 이익 그쪽하고 뭐 손 붙잡고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건 마치 그 부시랑 비슷해요. 아빠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왜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 학살 무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석유 기업들 나중에는 다 그냥 없다고 밝혀졌어요.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 석유 기업들 그리고 군수 산업들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딱 트럼프 그러고 있어요. 군수품 재고 소비한 거예요. 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게 절대 이거 민간에서 돈 되면 당연히 민간에서 붙죠. 현대가 왜 원자로 안 만들어요? 두산이 직접 만들어서 왜 자기들이 안 해요? 한전에 납품만 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직접 만들면 되지. 그거를 못한 이유가 돈이 안 되고 대신에 국가에서 그거를 사주는 구조기 때문에 걔네들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포장이다. 포장이요. 정보 이전 기술이고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규제 완화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거는 이건 자생력이 없는 거고 그러면 행정명령 자체가 실패형 기술에 대한 정부 개입이다. 그렇죠.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 저걸 가지고 이제 뭐 장밋빛 이제 포장을 또 하겠죠. 미국이 이제 원전이 대사로 나온다 뭐. 미국 민주당에서 이거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는 탄핵시키고 두 번이나 탄핵시키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은 어찌 될란가 모르겠네요. 절대 좋게 볼 거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에너지 전략을 미국
그게 원전이 18에서 19%, 즉 20%가 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규 건설이 없어서 감축이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금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원자력을 확대하겠다 행정명령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역행적인 에너지 전략이고 지금 윤석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명분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 수익성과 유연성에서 재생에너지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퇴주하는 산업에 대한 회생불능 산업이 연명을 시도해준 꼴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뭐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순한 트럼프의 정치적 동기 그리고 원전 산업계하고 이거 뭐 산업 포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딱 윤석열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대로죠. 네. 윤석열이가 왜 그 후보대죠. 네. 후보대 뭐라지 위험을 생각하는 뭐 안전을 뭐라 그랬지? 나 지금 생각도 안 나네.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을 중시한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 네, 그게 어떻게 관료적 사고야? 그 정말 그때 황당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네. 인수위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전 산업계만 발전시켜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거기다 대고 야 니네 원전 하는데 그런 거 다 규제로 힘들지 그런 거 다 지키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던 것과 그 왜 그랬을까? 원전 산업계에서 뭘 받아먹었길래 윤석열은 그렇게 했을까? 근데 트럼프도 지금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제목에서 네. 있었던 윤석열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나 네.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까꿀로 가고 있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네. 이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망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었고 사실 6조 원 선발주한 것 자체가 물론 민주당에서 좀 방방 떠가지고 그 선발주를 못하게 하는 법안도 막 그 제출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원자력 사겠다 또 난리 났어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막 난리 났었는데 6조가요. 절반 가격이에요. 절반 가격. 그건 전체 공사비 10년 동안 할 공사의 절반을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6조 원을 절반을 풀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역대 어느 공사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 돈이 아직도 중소기업한테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한다고 해놓고 2년 전에 돈을 써놓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인테리어 비용의 90%를 준 집의 최고라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콘센트도 마감도 안 돼 있고 뭐 화장실 문은 그 몰딩을 잘못해서 닫히지도 않고 뭐 하여튼 엉망인 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미 90%를 먼저 지금 선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신경 쓰나요? 그냥 대충 만들고 튀어버렸지. 그거 뭐 튀지는 못하지만 두산이나 뭐 현대가 튀지는 못하지만 야 이거 절반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공사가 있나?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저거는 나중에 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절반을 줬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충분히 그런 의심이 가능하죠. 그렇죠. 돈을 미리 빼돌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네. 저도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좀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구심을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나 두산 뭐 여기 이제 참여한 기업들 대기업들 조사하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뭐 뭔수를 내야겠네요. 그렇죠. 네. 멈추를 내죠.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가 이제 원전 건설 지원한다. 저희 이제 채팅창에도 저번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주가 엄청 떴다라는 정익빛 희망을 보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원자력 부흥이 아니라 되게 구린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닐까. 하지만 미국에서도 저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예. 뭐 10개 더 짓는다.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돈을 갖다가 미국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무분별한 정부 개입은 미래 세대 재정을 부담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지연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막 집중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안 올라가요. 비중이 참 그 문제가 있고 이런 식물 상태의 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 될 수가 없죠. 전 하나의 뭐 격언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뭐 시쳇말로 트럼프는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식 뭐 알 만들기. 딱 그 꼴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힘만 갖지 마시고 그 작전주의에 올라타지 마세요. 원자력이 어느 정도 일이 가동이 돼야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원자력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망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원자력이 좀 있어야 미국이 좀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너 이거 왜 제철이 안 돼? 뭐 이런 그 강한 어떤 감시 이런 것도 작동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원자력 산업이 다 죽었다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자기네들은 참고 특히 원자력 기술 자체가 핵기술이고 핵기술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잡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제 원자력이 미국 세금을 투입해서 원자력기를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미국이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부활하는구나라고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이제 원자력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사실은 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네. IAEA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전 세계적인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폐기물 문제. 그거 다 미국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할 정부에서 명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우리나라 원자력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